주유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오빠 세력을 본인 체급만으로 캐리하는 보배와 다름없는 존재로 정사에선 조조를 정면으로 격파하고 유비를 노련하게 압도하며 장수의 신부님에도 삼국지의 두 주인공을 여유롭게 주무르는 무시무시한 포스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노숙, 여몽, 손권 등도 재평가가 활발해져 팬덤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나라의 자존심을 한 명만 뽑으라면 주유가 가장 많이 거론되죠. 이번엔 주유에 대해 분석해보고 연희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된 주유가 어떤 방향으로 캐릭터를 재구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을 좀 해보려 합니다. 제가 주유에게 주목한 개성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군주로서의 기량입니다. 주유는 손권을 대신하는 손호 군부의 실질적 1인자로서 호족 연합체였던 손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죠. 손권이 호족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된 불안정한 정치적 영역을 담당했다면 주유는 군사적 영역을 담당하여 제2의 군주로서의 몫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둘째는 장수로서의 역할입니다. 장수로서 주유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그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극상위권의 명장입니다. 전술가로서도 전략가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모두 최고의 역량을 지녔던 주유는 북중국을 통일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던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대실패를 선사하여 남중국이 북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위진남북 조시대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삼국지에서 장수로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남긴 존재는 많지 않습니다. 셋째는 사대부로서의 마인드입니다. 초기의 주유는 양주를 점거해 영향력을 행사하던 첫 군벌인 원술의 휘하에 들어가 옛 친구였던 손책과 함께 원술을 위해 일했죠. 하지만 원술의 거듭된 실패와 몰락을 코앞에서 지켜보며 원술에겐 답이 없음을 깨닫고 원술로부터 분리독립한 손책을 찾아가 그의 대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토호의 가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을 위해 올바른 군주를 찾아 나서는 면모는 자신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군주를 선택하던 사대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떨 땐 군주가 되고 어떨 땐 장수가 되지만 사대부로서의 포부를 품고 살아갔던 주유의 입체성은 훗날 비슷하게 이러한 면모를 모두 지녔으나 과연 반정이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버린 반역이었는지 정체성을 유지하며 신권 정치를 위해 일으킨 혁명이었는지 갑론을박이 많은 사마이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며 신격화의 경지에 올랐던 제갈량과 절묘한 교집합을 이룹니다. 여기에 넷째로 연희에서 형성된 2인자로서의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까지 더해지니 주요 캐릭터의 재창조는 삼국지의 그 어떤 인물들과 비교해도 재료의 부족함이 없는 강렬한 생동감과 풍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유는 원술을 따르다가 원술에게 답이 없음을 깨닫고 손책을 따랐습니다. 앞서 말했듯 답없는 군주를 손절하고 더 뛰어난 군주에게로 떠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맹목적인 충성이나 지역 유지로서의 안정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 비전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진보를 꿈꾸며 이를 구현해줄 수 있는 주군을 원했던 거죠. 이렇게 답없는 군주를 손절하고 뛰어난 군주를 찾아 나서는 융통성을 지닌 인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대부들은 원래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현실 정치 속에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찾던 존재들이지만 이런 사대부적 경향을 장수가 가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유 외에는 어진 정치를 따를 뿐 공손찬을 사사로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하며 훗날 정말로 공손찬을 손절하고 유비를 선택했던 조은이 또 다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유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유가 지닌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편린을 주유가 훗날 노숙과 함께 수립한 천하의 분지계에서 찾을 수 있고 주유가 노숙을 스카웃할 때 나눈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적 마원이 광무제에게 당금 세상에는 비단 주군이 신하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신하도 주군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였소. 지금 나의 주인은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고 선비를 귀하게 여기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를 받아들이고 있어. 또 선현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유씨를 대신할 자는 반드시 동남쪽에서 일어난다 했소. 지금 사세를 살펴보면 가히 제왕의 사업을 일으킬 만하니 뜻 있는 선비라면 용과 봉황을 타고 날아오를 때가 아니겠소. 주유가 어린 시절부터 갈망했던 꿈은 남중국의 영웅이 유씨를 대체하여 새로운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중화의 왕조들이 모두 북중국의 털을 잡고 천하의 주인 노릇을 해왔던 것과 달리 남중국은 오랑캐의 영역으로 취급받고 미개발된 지역도 많아 중화 내에서는 여러모로 낙후되고 뒤처진 땅이었기 때문에 순혈 남중국인이자 양주의 명망 높은 명문가의 자제였던 주유는 이 부분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주유가 노숙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듯 주유는
학문을 닦아 역사적 가르침과 통찰을 평소에도 지니고 있던 인물이었죠. 비록 군벌 휘하의 장수였지만 그는 분명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주유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유씨를 대신하는 동남쪽의 영웅을 고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북양주를 점거하고 남중국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원술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의 계속되는 실패와 몰락을 목격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원술이 몰락할 때 그로부터 빠져나와 양주 일대를 평정하고 독립세력을 형성했던 존재가 다름 아닌 옛 친구인 손책이었다는 점은 주유 본인에게 상당히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손책은 허무하게 급사해버렸고 차기 군주가 된 손권은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아무런 검증도 마치지 않아 아직 믿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동의 무장들은 모두 손권을 대하는 태도가 깍듯하지 않았으나 오직 주유만이 자신을 낮추고 손권을 극진히 대우하며 신하로서의 예절을 지켰죠. 어찌 보면 주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동남쪽의 영웅이 2번이나 자멸해버렸으니 허무감이 들 법도 한데 주유는 끝까지 이상을 놓지 않고 손권이 진정한 군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주유 개인의 손씨 일가를 향한 충성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이 품은 이상에 대한 사대부적 의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깊은 내면을 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손권이 주유더러 왕의 자질이 있었다고 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유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자기가 세력 꿀꺽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사병도 가지고 있고 집안과 지위도 꽤 먹히는 편이었던 데다 세력 상속받은 손권은 아무 검증도 안 된 어린애였으니까요. 그런데 주유는 그러지 않았죠. 손책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도 있었을 테고 손호에 대한 충성도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유가 본분에 충실한 것을 매우 중시하는 존재, 유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가가 사실 이런 사상이거든요. 후대의 탈레반들에 의해 이미지가 왜곡되고 뭔가 많이 복잡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고대의 클래식한 유가의 본질 자체는 심플한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로 귀결이 돼요. 유가의 두 창시자들인 공자와 맹자의 주장도 큰 틀에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공자의 주장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즉 슈드의 개념이라면 맹자의 주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머스트의 개념인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둘 다 결국은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고 각자 책임져야 할 것에 책임을 다하라는 정명론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주유는 이러한 유가적 이념에 굉장히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즉 사람 자체가 근본이 넘치는 부류예요. 어쨌든 주유는 강동을 짊어져야 하는 존재가 됐고 사대부적 열망과 더불어 집단의 존속과 부흥을 위해 헌신한 유비를 잃고 유선을 보좌했던 시절의 제갈량이 보였던 비장한 책임자의 면모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유가 끝내 자신의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서쪽 정벌 준비 도중 남긴 유언은 제갈량의 국궁진퇴 사이 후이와 비견되는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길고 짧은 것이 인생이니 진실로 애석해할 거리도 못 됩니다. 다만 제 작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주군의 명을 다시는 받지 못함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듯 정사의 주유는 깔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인물입니다. 능력도 탁월하고 인품도 온후하고 가문도 좋고 낭만도 출중하고 포부도 온대하고 충성심도 뛰어나고 음악에도 특출나고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품이 놀라웠는데 주유는 인격자를 가장한 날건달 사기꾼이었던 유비와 달리 정말로 순수하게 인격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완성된 존재였다고 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손권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죠. 오나라 최고참이었던 정보는 자신이 연장자임을 내세워 주유에게 자주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한두 번은 긁혔을 것이고 대놓고 맞불을 놓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소극적인 기피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성이 나약하기만 한 인물은 자신을 향해 지속되는 이유 없는 모욕과 비난에 상처를 받고 그를 기피하려 하고 심성이 강직하기만 한 인물은 자신을 향해 지속되는 이유 없는 모욕과 비난에 분노하여 그를 해하려고 드는 게 자연스럽죠. 인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이유 없이 모욕한 자와는 척을 지게 됩니다. 단지 능동적 형태이냐 수동적 형태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주유는 정보가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항상 정보를 극진히 대우하고 그를 변함없이 포용해주며 끝끝내 마음으로 감복시켰습니다. 개꼰대 정보도 결국 주유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벗이 됐다고 하니 주유가 지닌 적을 만들지 않는 카리스마는 가히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고결한 인격을 지닌 존재가 느닷없이 나관중이라는 폭탄을 맞고 마누라로 도발당하자 바로 흥분하는 호구에
제갈량이라는 1인자에게 열폭하여 팀킬까지 자행하려 하는 트롤러 2인자 이미지로 왜곡된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소설인 이상 어느 정도의 각색은 필요하겠으나 주유는 그 중에서도 정도가 유독 심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주유의 격하는 철저하게 제갈량 올려치기를 위한 의도적 왜곡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남겼습니다. 연희를 통해 기존의 고결하고 잔잔한 완벽 초인이었던 주유의 캐릭터에 인간미라는 것이 생기면서 더욱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유처럼 완벽한 캐릭터는 감정이입이 힘들어 창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냥 좋은 캐릭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지성 먼치킨 주인공들이 왜 그리 욕을 먹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이 때문에 모노노케 히메의 원제도 아시타카 전기였으나 주인공 아시타카가 너무 완벽해 감정이입이 안 될 것이라 판단한 프로듀서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몰래 제목을 바꿔버린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제갈량을 질투하기는커녕 조조와 유비를 여유롭게 압도하던 삼국지 유일의 군주형 장수를 시도 때도 없이 제갈량 조지는 것에만 혈안이 된 열폭로로 만든 것은 참으로 악의적인 역사 왜곡이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주유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제갈량과의 불편한 경쟁관계와 삐뚤어진 호승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유라는 인물에게 감정이입이 성공한 거죠. 이러나 저러나 결국 주유는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삼국지라는 거대한 컨텐츠 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개성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사의 완벽초인 주유만 그대로 묘사하거나 연희의 열폭로 주유만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재생산이지 재창조라고 할 수 없겠죠. 삼국지 미디어 믹스를 통한 재창작을 원한다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개성을 적절히 조합하고 자신만의 고찰까지 담는 과업이 필수적으로 주어질 겁니다. 주유가 연희로 인해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을 마다하지 않는 이미지로 고착된 감이 있지만 사실 정사에서도 주유는 유비를 오군에 억류하고 관우와 장비를 자신이 취하려 했을 정도로 국가적 정치 전략에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에 대한 열등감으로 권모를 행하는 연희의 주유와는 사뭇 인상이 다르죠. 정사의 주유가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전적으로 국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희에서도 주유가 제갈량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국익을 위해서라고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열폭하면서 2인자로서의 추태를 너무 많이 보여준 탓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퇴색되었다는 점이죠. 활용점정으로 제갈량의 조롱편지를 받고 기어코 피를 토하며 분사한 최후 하늘은 주유를 낳고 어찌 제갈량을 또 낳느냐는 한탄까지 더해지니 더더욱 국익은커녕 열폭만 하다 죽은 2인자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았죠. 하지만 정사의 주유는 자신이 평생 동안 간직했던 남중국의 발흥과 유씨를 대체하는 새로운 남중국의 천자라는 사대부적 이상과 더불어 자신의 형제였던 손책과의 우정, 손우를 짊어져야 한다는 책임감, 손가 자체에 대한 충성심까지 여러 사유들이 굳건하게 맞물리면서 주유의 행보 하나하나가 곧 손우의 행보로 치환되었습니다. 주유의 모든 행동들이 손우라는 국가가 행하는 정치 전략과 직결되니 주유는 일개 군벌 휘하 장수라는 미시적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지도자로서 손우라는 세력을 넓게 아우르는 거시적 존재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주유의 캐릭터가 이렇게 정사에서의 비장한 영웅으로 세팅된다면 도리어 제갈량과의 갈등은 주유를 전혀 격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게 그려낼 수 있는 최고의 조미료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구현했던 것이 삼국전투기의 주유였는데 여기서 주유는 제갈량을 견제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직접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손견과 손책은 너무나 거대한 존재였기에 발밑에 작은 적을 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래서 나는 직접 소인배가 되어 손고뇌 앞에 놓인 자갈들을 꼼꼼히 치우리라 결심했다. 즉 군주를 위해 악업을 자처하는 국가적 권모의 일환으로 묘사가 되었다는 거죠. 정사의 개성에 기초하니 제갈량을 조지려는 행보가 비로소 개인적 열폭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변모할 수 있고 정사에서 유비를 억류하려던 모략과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서 이 노선을 선택한다면 주유는 탁월한 역량과 고결한 인품을 모두 갖추었지만 자신의 원대한 이상과 국가를 향한 충성을 위해 스스로 권모를 자처하는 다크 히어로적 면모까지 두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찌질함이 아니라 오히려 간지가 발생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정사의 멋은 그대로 살리면서 캐릭터적 간지는 더욱 끌어올리는 방법이며 여기다가 제갈량이라는 기재를 향한 최소한의 호승심과 라이벌리 정도만 첨가해준다면 연희 수준의 찌질함은 답습하지 않으면서도 인간미는 느껴지게 할 수 있어 캐릭터성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유는 재미있게도
과업의 무거운 중압감으로 권력을 독점해가면서까지 과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붓는 강박환자 제갈량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본질을 가지게 됩니다. 둘은 4대 부적 이상을 위해 국가 권력을 틀어쥐고 자기 이상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비장하고 충렬한 지도자이며 각자의 라이벌과의 대립으로 인간미가 부각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만 주유는 개인의 꿈을 견제하고 제갈량은 옛 군주와의 서약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주유의 존재는 손호에게 있어서는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손책이라는 군벌을 보좌하여 남중국의 털을 잡고 기반을 닦아낸 개척자이기도 했고 손곤이라는 군주를 보좌하여 불안정했던 세력의 결속이 다시금 확고해질 수 있도록 만든 중재자이기도 했고 노숙이라는 선비를 등용하여 함께 천하의 분지계를 기획하고 남중국의 새로운 천자가 탄생하는 건국사업을 기획하도록 만든 구도자이기도 했으며 조조라는 일생일대의 국적을 격파하여 모든 것을 지켜낸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강동평정에 기여하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형주에까지 영향력을 넓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손호 역대 최고의 공적을 세운 것이었지만 끝끝내 남중국 통일을 위해 서초까지 선사하려 했던 손호에게 있어서는 독보적인 공신이자 흔인 같은 존재였죠. 거기다 후임으로 노숙을 추천하며 천하의 분지계를 끝까지 유지시키려 했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실했고 얼마나 손씨의 천하의 진심이었던 건지 애잔함마저 느껴집니다. 이후 노숙 여몽 육손으로 이어지는 도동 라인은 모두 주유가 남겨놓은 유산 속에서 각자의 성과를 거두며 여러 방향으로 손호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중용하여 적벽대전 유수구전투 형주공방전 이릉대전 조비의 남정으로 이어지는 10여 년간의 전역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내 정말로 남중국 독립왕조개창에 성공한 손권의 건국전기 또한 주유가 첫 단추를 완벽히 꿰매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주유는 손책에게 결여되어 있던 정치적 역량, 손곤에게 결여되어 있던 군사적 역량을 모두 커버하고 장기적인 대전략까지 수립하며 장수의 포지션에서 군주의 역할과 사대부의 역할을 모두 해냈던 손호의 또 다른 건국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군주다웠던 장수라는 표현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창천항로에서는 일찌감치 이 부분을 주유의 메인 캐릭터성으로 삼아 천하인의 가장 가까운 장수로 묘사하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는 것에 성공했죠. 일개 무인임에도 제왕의 군략을 펼치다 병을 얻었다며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무리한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다고 표현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금 더 극적이고 무협적인 묘사를 원한다면 이런 해석도 충분히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갈량과의 절묘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제갈량이 선행자 유비와의 기억을 통해 이러한 길을 걸었다면 주유는 동행자 손책과의 기억을 통해 이러한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존재의 뒤를 따라가던 제갈량은 그 존재가 사라지자 이젠 자신이 가장 앞에 있는 존재가 되어 홀로 뒷사람들을 이끌어야 했다면 옆에 있는 존재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주유는 그 존재가 사라지자 뒤처져 있던 새로운 동행자의 손을 끌어주며 그가 자신과 나란히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신 외에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독한 길을 걸었던 제갈량과 자신의 대업을 다른 이들이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손을 뻗어주었던 주유의 대비는 단순한 연희 속의 진보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안티테제 구축이 가능한 포텐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주유는 전략가, 명장, 군주, 사대부로 집약되는 다면적인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수의 포지션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를 모두 해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창작물을 만들 때 주유의 묘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토록 광대한 주유라는 캐릭터의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갈량 열폭러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일은 끝날 때가 됐습니다.